어떻게 됐어? 네, 지인들 증언으로는 평소 야행성이었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밤에도 깨어있어야 했는데. 어딘가 증거가 있을 거야. 연쇄 숙면 사건. 보낭칠 이노큐가 범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 웃음과 행복이 꽃뿐이고 순간순간이 즐거운 곳 전학인문화대안학교 지혜학교 혹시 이런 학교 어때요? 각하를 배웅 한방송 다스베이다 제 33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만해. 자, 오늘 역사적 3차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3차 정상회담 이야기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에요.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장면이죠.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최고 존엄도 뒤에 있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뒤에 있고, 전 세계가 생중계 되잖아요? 이런 거 해봤어야지. 그래서 다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펼쳐졌어, 이렇게. 개인적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겁니다, 이거. 응? 제가 오늘 승우장에서 도 얘기했는데 줄로 다니지 않아. 어느 체제나 조직이나 뭐 모임이나 행사나 항상 정해놓은 줄이 있어요. 설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정해진 동선, 순서, 행동, 발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 참여한 모두가. 이 김여정 부부장만 보면 항상 예외예요. 북한에서 유일하게 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프로토콜이라 한단 말이지. 규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단위가 작아도 단위가 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북한에서 유일하게 줄 밖에서 자기가 스스로 프로토콜이 되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처음에 평창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동생이어서 왔다라고 폄하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정상회담 할 때 안보실장의 역할도 꼭 합니다. 동생이라서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전재산을 걸고 부동산 투자를 해요.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면 동생이라고 해서 동생한테 조언을 구합니까? 아니에요. 그 분야 최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동생이니까 저 역할을 다 맡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한 체제가 걸렸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보실장 역할도 하죠. 비서실장 역할도 하고 의전 비서관도 하고 탁현민 역할도 하고 문정인 특보 역할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해내고 자연스럽게 한다. 상황 판단력이나 대처 능력이나 현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 다 있다는 얘기지. 아주 주목해야 될 인사다. 최종 결정이야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지만 남쪽에서 주목해야 될
북쪽의 최고 인재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나라의 그 이런 급의 행사에도 줄밖에 다닌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보세요.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열렬히 지지해주는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이 더 높이 떠받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주어를 보세요. 인민들이 뭘 잘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일을 열심히 찾아서 더 잘하겠다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리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모습 그대로 이제 사랑받고 싶은 거고 매우 정상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교통이 불비하다. 평창의 고속 열차가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북에 오면 민망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번에는 뭐 그 영빈관 초라하다.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그 뭐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그라는 초라하게 우리 최대로 이렇게 지난번에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판문점 우리 지역에 오셨는데 너무나 그 장소와 환경이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접을 해드리지 못해서 그게 그리고 또 식사 한 끼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늘 이게 가슴에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리는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뭐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아주 최고의 안무가 최고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비하하거나 뭐 자조적으로 말하거나 이런 사람은 있어요. 응? 내가 그렇지 뭐라고. 남이 공격할까봐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기도 하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불비하다, 민망하다. 근데 기가 죽는 건 아니야 전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지. 자존감이 높고 동시에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자기 객관화거든요. 자기 객관화로부터 지성이 출발하는 거다. 이건 내가 지상파에서 말 못한 얘기야. 지적인 인물이에요. 제가 보기엔. 북한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우리는 계속 정권이 바뀌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기는 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그 속도나 그 정도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 말을 듣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태도, 또는 사용하는 언어, 표현의 방법, 이게 태도가 곧 본질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거기 그 행동 하나하나에 다 진심이 그래서 담기는 거거든요. 그게 전달이 되는 거고 그걸 여실히 드러낸 게 이 북한에 갔을 때 도열한 북한 주민들한테 공항에 나온 사람들한테 인사한 건데 그건 공항에 나온 그 사람들한테 인사한 게 아니에요. 북한 주민 전체에게 고맙다고 남쪽에 정상으로 와서 북한 주민에게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우리는 생중계를 받는데 북한은 원래 1호 행사는 생중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보여주지 않고 싶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집한 다음에 내보내는데 이 인사하는 걸 내보낼까? 북한에서는 최고존엄이 저런 식으로 인사하지도 않고 어떤 시그널로 북한 주민한테 읽힐지 모르니까 그 어떤 체제의 차이를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평양에서 조선중앙TV에서 내보냈어요. 조선중앙TV에서 이렇게 각도는 다르지만 절하는 장면을 북한에서 내보냈어요. 그 임팩트가
그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는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정리해서 들어보기로 하고 이 장면을 내보냈다는 것도 저는 인상적입니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과 2, 3년 전에 박근혜 시절에 그 국정원에서 김정은 암살조 편성했다느니 그런 뉴스 나오고 그다음에 뭐 종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병신 같은 소리죠. 이것도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가서 박수 치는 북한 주민들한테 삼지연 공연인가요? 그 직전에 손만 흔드는 거거든요. 원래 보통 정상들은 주민에게 인사하는 거죠. 북한 주민 전체에게. 대통령이 참 훌륭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짧게 작전 세력 얘기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좋아요, 화나요 통해서 매일매일 장난한다고. 여기 보시면, 이제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정상회담 남측 선발대가 평양으로 출발해서 남북 뜻을 뭐 준비한다는데 화나요, 일이야. 이게 왜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치 댓글은 노출이 안 되는데 이걸로 장난한다고. 진정한 평화 통일은 김정은 독재, 공산당 독재가 이렇게까지는 보여요. 그리고 뭐 세월호 5.18 광주 폭동 1000명도 안 되는 일본 위안부, 남북 뜻이 아니라 문빨갱이 임종석 뜻이겠지, 뭐 이런 거. 떠오를 수 없는 단어예요, 이건. 남북, 정상회담을 하러 출발한다는데, 여기 왜 세월호와 5.18, 그것도 그걸 광주 폭동이라고, 이런 단어들은 떠오를 수가 없어요. 정상인은. 생각날 수 없는 단어들과 문장이에요, 이게. 얘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네? 물론 이 작전의 최종 목표는 포스트 문재인 그룹을 죽이거나 또는 갈라치거나 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최종 목표예요. 당연한데, 요 온라인에서 이 작전 세력, 그 하부 구조란 말이죠. 그 하부 구조의 팀장, 팀원들 역할이 뭐냐. 첫 번째는 쭉 보여드렸지만 이제, 친문 성향의 스피커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영향력을 줄이는 거예요. 뭐 이해찬, 표창원, 최민희, 박주민, 지난주에 쭉 보여드렸던 박범계, 홍익표, 전재수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제 민간인으로서 이제 전우용, 황교익, 뭐 문성근 또는 주진우, 이승만. 이런 사람들의 온라인 여론 조성 능력을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SNS 그 량이 확 줄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사진 들고 세월호 사진 들고 와서 막 욕을 하니까 거칠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잘. 처음에는 그게 작전이라는 걸 모르고 위축되기도 했고 그런 역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도 겪었지만 내부 분란을 일으켜서 코어 지지자들 분열시키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각종 커뮤니티에 사는 일들. 그래서 이제 공격 대상과 갈라치기 대상을 구분하죠. 이해찬 대표는 지금 공격 대상이 된 셈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이낙연 총리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 발견된 훌륭한 자산을 갈라치기라고 하는 장기 포석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물론 이제 공격 대상으로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대상으로도 분열시키는 거죠. 결국은 다 분열시키는 게 목표예요. 4분 오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지지자 행세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막 사진 걸고 세월호 걸고 뭐 대형 커뮤니티나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계속 그런 작전을 하는 거죠. 껍데기를 쓰고 이제 포탈, 페이스북, 트윗, 뭐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또는 특정 커뮤니티들, 부동산 커뮤니티, 주식 커뮤니티들. 그러면 오프라인의 작전은 뭐냐? 오프라인은 결국은 조중동이나 경제지에서 경제폭망,
민생 배신, 이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공중전은 이런 기성 미디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전은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여론으로 문재인 정부를 둘러싸는 거예요. 걔네의 목표는. 가짜 여론으로 포위하기. 이게 걔들의 작전이거든요. 가짜 여론으로 싹 둘러싸버리겠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이 둘러싸인 여론, 공중전을 봐도 지상전을 봐도 이게 진짜 여론인가 보다 하고 느끼게. 예. 여기다 구멍을 내야 되는 거죠. 누가?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행인 점은 이걸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총선과 대선까지 이런 식으로 다 속일 수 없어요, 절대. 그 전에 내가 잡을 거고. 그 점은 오히려 다행이에요. 지나치게 일찍 시작한 거예요. 속 못한다. 그렇게 해서 가짜 여론을 둘러 씌운 다음에 이제 그 빈자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구도로 채우는 거죠. 예를 들면 데일리언이라는 매체 이 기사를 보면 그들이 원하는 구도를 아주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요즘 띄우는 사람이죠. 황교안. 데뷔전 성공, 차기 적합도 급등 1위예요. 1위. 좋아요 1위예요. 이 기사도. 보세요. 이재명 지사죠. 이재명 지사와 정치적 연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대표. 엮는 거예요. 걔네 일관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출당 제명이기로 벗어났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계속 기사를 낼 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를 황교안이 먹는다. 그러면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호남에서 1위다. 이 자체는 팩트인데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노스트라다문을 통해서도 얘네들의 그림은 뭘까? 맞추게 돼야 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들에게 드리는 말씀. 제보를 받는다고 했을 때 제보를 받는다는 건 증거가 없다는 거다라고 까라. 또는 파티를 엮어서 까라. 이런 오다를 한 적이 있지 니네. 할수록 고마워. 그럴수록 계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점점. 니네 문서 파일 이상한 거 쓰더라. 너무 특정 회사하고 연루된 게 티가 나요. 해외에 있다고 안전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넘겨짚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에 있지 니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삶을 깨끗하게 만드는 신기념 버블 테크놀로지 산소세제 오트팡. 오트팡만 넣으면 강력하게 작용하는 산소 파워. 자연에서 온 성분. 사용할 내 손에도 안심. 사용 후 우리 가족의 안심.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분을 우선 모시겠습니다. 세 분. TV 방송에 엄청 많이 나오는 분들이에요. 김진양 이사님, 그리고 김동혁 교수님, 그리고 김준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스타들입니다. 자, 저 끝에는 파파이스 때 나와서 개성공단을 문 다시 열어야 한 다음에 울부짖었던, 기억나시죠?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카이스트 교수님이었는데 저희 방송 나오느라 잘렸어요. 김진양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역시 백발에 파파이스 때 핵잠수함 학전수함 졸라 시끄럽다고 그거 조용하지 않다고 열광을 하셨던 김동혁 교수님 군 출신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처음 나오셨는데 블랙하우스에서 주구장창 나와서
그 한반도 현인 정세현 장관님에게 혼나는 역할로 주로 출연하셨던 김준영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총평을 좀 해주시는데 누가 먼저 하실랍니까? 제가요? 그러세요 그러면. 네.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합의서가 2개가 있었죠. 예. 이번 평양선언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봐요. 선군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선군적 패러다임의 끝? 예, 전환을 했다. 선군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뭐예요? 북한이 말하는 선군 정치를 끝내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제가 약간 패러디한 건데요. 남북 관계에서 있어서 군사 문제라는 건 항상 뒤처져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붙들고 한 10억 줄 테니까 죽으라면 죽으시겠어요? 안 죽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유가 뭐 그렇습니까? 남북 간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풀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군사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했고요. 우리 대통령이 8월 15일 날 이야기하신 바로 그거예요. 평화는 곧 경제다. 즉 평화가 있지 않으면 경제나 우리 공동 번영은 없다는 거거든요. 경제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교류 협력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군사적인 문제를 풀어야만 우리가 남북 관계를 지속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 또 북한의 인민들의 삶에 평화의 일생화죠. 우리는 통상 비핵화가 있고 북미 관계가 있어야 남북 관계가 된다는 어떤 발상을 했었는데요. 이젠 그게 아니죠. 남북 관계가 먼저 나가고 그걸 통해서 또 같이 나가야 비핵화를 이룰 수 있고 비핵화를 교수님 혼자 너무 오래 얘기하세요. 예. 예. 근데 이거 좀 해설해 주세요. 소위 말하는 완충 지역을 만들자는 거예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서로 일정 구역의 이상 이하에서는 군사적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군사 훈련 행동을 하지 말자.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좌우의 몇 킬로 이상에서는 포병 훈련 같은 걸 하지 말자. 이 구역에서만큼은 해상 훈련을 하지 말자. 기동 훈련을 하지 말자. 뭐 무장들은 갭을 씌운다든가 좀 안전 조치를 하자. 북한의 초도부터 시작해서 덕적도까지 이 지역을 들어가는 함정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라고 한 건데 거기에는 어느 문장에도 기준점이 NLL이라는 문장이 없어요. NLL 자체를 무력화한 거예요, 그냥? 아니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아래로 절묘하게 NLL을 기준으로 한 40km 정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한테도 명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NLL을 기준으로 했을 것 같은데 NLL이라는 말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 내에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어선들이 들어가서 어업을 한다든가 이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건데요. 이때부터는 이 안에서 군사적인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 통보를 한다. 이런 거에서 서로 오인해서 충돌을 하거나 오해를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상에도 그걸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공중에도 그러한 어떤 완충구역을 만들었던 게 이제 하나의 조항이고요. 그럼 무슨 차이가 생기냐는 거예요? 저 궁금한 것은. 지금 그러니까 연평도 주민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밤에 조업 못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다음에 중국한테 다 뺏기니까 공동 어로수역 해가지고 하는 건 더 적극적인 거예요. 지금 포를 안 쏜다니까 아마 야간 조업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더 원하는 거는 어로를 하고 직접적으로 그 조업 어장에 들어가서 받는 거는 아직까지 합의하지 않는 거 맞죠? 너무 나가셨어요. 지금 이건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어로와 관련 없는 부분이에요. 오셨어요. 잠깐만요. 윤지호 씨. 우리 다 가죠 이제.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머지 3분 가셔도 됩니다, 이제. 공동 고기를 잡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합의 내용에 또 그런 내용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합의 내용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노력하겠다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군사공동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 합의서는 군사적인 문제 중에서도 풀 수 있는 것들은 아예 날짜를 박아서 풀겠다. GP 1km 내에 있는 11개를 먼저 뺀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별도로 조금 풀기 어려운 것들은 해결해 나가겠다.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기본 인식에 좀 이렇게 인식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어놓은 NLL입니다. 네.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NLL은 우리들의 선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선이 아니에요.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상에 휴전선은 어디에서 끊겼느냐? 선생님들 오두산 전망대 가보셨어요?
한강과 임진각이 만나는 요 밑에 구역은 사실은 선이 없습니다. 휴전협정상에는 어디까지 합의가 됐느냐? 한강과 임진각이 만나는 오수산 전망대 한 3km 위쪽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휴전선이 합의가 된 선이에요. 이 밑에서는 이 지도를 만들 때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끊어온 겁니다. 우리는 이 NLL을 해상에서의 경계선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고 북측은 무슨 소리 하느냐. 휴전 상황 속에서 이건 합의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북측은 우리가 이걸 주장하니까는 다른 걸 주장해요. 국제법적으로도 사실은 합의된 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NLL은 우리들 내부적인 마음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NLL은 남과 북이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김영삼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NLL 문제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었습니다. NLL 문제가 언제부터 시끄러워졌느냐?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대북 평화주의 정책을 펼치니까 당시에 조중동이 NLL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김영삼 정부 때만 하더라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NLL은 일방적인 선이다. 국제법의 선이 아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딱 들어오니까는 대북 평화주의 정책에 대한 폄훼를 목적으로 NLL을 부각시키고 계속 쟁점화 시켰던 겁니다. 그 이후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기에 들어오면서 NLL이 남북의 분쟁의 어떤 갈등의 상징이 된 것이죠. 2007년 14선언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NLL을 담보받았느냐 아니냐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은 계속 폄훼하려는 노력인데요. 본질적으로 그것은 양자 간의 합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북측의 엄청난 양보를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한 선이에요. 휴전협정상에는 연평도, 대연평도, 소청도, 대청도, 백인도 이 지역 요 5개의 섬이 그냥 우리 한국의 섬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 어떠한 선도 없었다는 거예요. 2007년 14선언에는 이 일대를 묶어서 서해평화 특별지역을 만들었었어요. 그것을 더욱더 확장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엄청 넓죠. 어떠한 군사적 행위도 하지 말자. 근본적으로. 그래서 NLL 문제를 덮은 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버린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겠는가. NLL에 대한 근본 이해들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영 교수님 퇴장! 예, 제가 뭐 몰라서가 아니고요. 예, 오늘은 NLL에 대한 설명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오히려 없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 프레임에 빠지는 거다. 그리고 아까 뭐 2007년도에 공동경비구역, 어로구역 만들었는데 그거 제가 그렸습니다. 아시나? 다시 입장! 두 분이 잠깐 계시고요. 윤주주 씨 오셨으니까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항에서 인사했잖아요. 네.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임팩트 느낌이 어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사 협의가 가지는 의미를 정리를 좀 해주세요. 최종적으로. 군사 합의가 왜 중요하냐? 아까 안 들으셨어요? 지난 4.27이라는 것이 어떤 남북 관계가 비핵화의 종속이 아니라 남북 관계만의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지난 4.27에 했다면 그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어떤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결국은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평화의 일상화가 아니고 어떤 뭐랄까요 공포의 일상화가 아주 그냥 체질화되었던 거죠. 한반도가 6.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평화 공동번영이라는 그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갈 수 있는 의미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고민 많이 했구나. 이게 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말입니다. 오늘 합의에 6가지 합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거 뭐 한 줄이니까 1, 2, 3, 4, 5가 나오는데 마지막 5가 비핵화와 관련된 거고 첫 번째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만찬연설에서 전쟁 없는 시대로 진입했다. 1항이 군사적 문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4.27 당시에 이미 우리는 남북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건이 뭡니까?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요. 미국의 문을 넘어가야 됩니다. 미국 문을 넘어가려니까 자꾸 비핵화를 이야기해요. 비핵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민정 사이에는 휴전협정의 조인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휴전협정 폐기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정치적 선언, 종전선언조차도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 남과 북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전쟁의 시대가 종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항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군사 공동위원회부터 이런 내용까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끼리는 실제로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었던 그 고충들이, 고뇌들이 종전선언까지는 안 내지만 다 들어와 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한반도는 평화시대로 들어간다. 남과 북은 전쟁 끝났다는 걸 우리끼리 선언했다. 이 힘을 가지고 향후 북미가 2차를 만났을 때 북미 간에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나아갈 수 있는 장을 좀 만들 수 있는, 트럼프에게도 그런 여지를 좀 줄 수 있는 그 틀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뇌가 진짜 깊었군요. 이게 채 1항에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종전과 관련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았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타이틀을 붙이지 않았는데 그렇죠. 사실상 남과 북의 종전선언과 마찬가지인 내용이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해석하십니까? 네. 저요? 예. 말 좀 하세요, 이제. 네.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반대 반응이 뭘 것 같아요? 이미 혼수성태가 얘기를 했죠. 혼수성태. 제가 사실 예언을 해왔는데 뭐냐, 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만 무장해제할 거다. 제 말을 들었나 봐요. 이거는 사악하거나 아니면 바보예요. 아니면 둘 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합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27일 날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남북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2항이 군사, 지금 얘기하는 군사 긴장 완화. 세 번째가 뭡니까? 비핵화잖아요. 그때도 말 많이 했습니다. 왜 세 번째 집어넣냐고. 4월 27보다는 진전돼야 되는데 진전돼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북한이 말했던 종전. 이게 자꾸 미국을 집어넣으니까 흐트러지는데 남북 사이의 종전의 구체화. 이게 이번에 막 나오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진전되고 그게 이제 제일 먼저 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미 관계입니다. 비핵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전이 되는데 비핵화는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북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다리만 놓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구체적이지 않다. 이건 정말 국제정치를 모르는 진짜 바보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짚어내면 잠깐만요. 바보. 이렇게 그 감정을 좀 담아서 해주세요. 바보. 그러니까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합의를 했다 칩시다. 신고를 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해줘라. 그거는 미국을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더욱이 트럼프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잘했다고 막 트럼프 우리가 다 만들어놨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죠. 오히려 트럼프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매우 정교하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창리입니다. 이 동창리는 트럼프가 6.12 정상회담 끝나고 자랑하고 싶어 미쳐가지고 기자회견 때 발설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동창리 파괴한다 이거 엔진 시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는 그냥 동창리가 아니고 ICBM입니다. 그것은 미국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가 미국 사람들을 향한 위협은 적어도 제거한다. 그렇죠? 근데 이걸 들고 갔더니만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 그거 무효다. 비판자들이. 실컷 만들어 왔다고 얘기하니까 무효래. 왜? 검증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검증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침까지 못 참고 새벽까지 바로 그걸 트위터에 바로 올린 게 뭐냐면 이 업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한테는 엄청난 그걸 주는 겁니다. 이걸. 두 번째, 영변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요. 영변이 다는 아니죠 물론. 근데 영변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상징이자 성지예요. 저들한테는. 80여 개의 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거를 조건을 붙였지만 그거를 폐기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조건이 맞춰지면. 그런데 그 조건이 뭘까? 상응하는 조건이 종전선언이거나 또는 제재 해제예요. 근데 이것도 숨겼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얘기해버리면 트럼프의 입장을
좁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로드맵이 나왔고 타임라인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두 개의 타임을 줬어요. 우리 특사가 갔을 때 트럼프의 임기 내에 하겠다.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타임라인은 뭐냐 하면 12월까지 서울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 왜 온다는 얘기는 그 전에 종전선언 한다는 거. 그 전에는 미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 안 하고 와서 여기 온다고요? 못 와요. 그 말은 적어도 그 전에 북미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다는 거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얼마든지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종전선언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오늘 합의문은 첫 번째 회담에 다 결정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 회담은 둘이 앉아가지고 그 둘만 얘기한 건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알 리가 이런 없지만. 뭐 형이라 그랬을지 삼촌이라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추정해 보자면 우리 둘이서 얘를 확실히 어떻게 구워 삶을까? 아 트럼프를 이 얘기는 저는 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형, 걔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예? 야, 나보고 나도 하라고요? 골치 아파 죽겠어. 아, 씨발 이러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전날은 사실상 대부분 정해져 있던 사안들을 네, 형식적으로 정리하고 사인하는 것이고 거기 포함되지 않은 트럼프를 만났을 때 내가 어디까지 말해도 되느냐 뭐 이런 거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트럼프를 이렇게 칭찬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매우 극우적이고 매우 적극적이고 그러나 국제 정치가 뭐예요? 트럼프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고 오늘 보십시오. 오늘 트럼프의 트윗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중력이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상 자기를 매력적으로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아, 그거 맞지. 오바마도 해결 못한 거. 내가 미국의 위협을 직접 제거시켰어. 이러니까 그걸 딱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뒤에 살짝 또 숟가락을 얹습니다. 자기가 유해 송환했던 거. 여전히 미국의 영웅들의 그 유해가 돌아오고 있다. 이 사람은 감각이 탁월한 거죠. 모든 것이 비주얼입니다. 자기가 중앙에 있고 자기가 그래서 가장 빛나는 순간 그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두 사람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형, 쟤를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대통령이 우쭈쭈쭈만 해주면 된다. 서울 오겠다는 얘기를 듣고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거기서 서울 올래나? 아니요. 그럼요. 틀렸습니다. 아, 또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네. 백두산 틀렸잖아요. 이 사장님이 백두산은 아니라고 우리 했잖아요. 김정일 백두산 아니라고 그랬죠. 네, 저는 아니라 그랬죠. 전문가 아니에요, 저분. 백두산은 너무 멀다. 비행장이 완비가 안 됐다. 예, 예. 반성하시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 파격 그러죠. 예. 이 말 끝에 뭐 반성도 하지만 사실 반성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냐면 진짜 파격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진짜 오랫동안 준비했구나.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야말로 확실하게 준비했구나. 극진한 이후 뭐 F4부터 해서 프레이드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움직이는 1호 행사의 동선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간다 그랬어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북쪽의 반응으로 볼 때 이건 정말 그 자신감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과연 뭘까? 그제서야 왜 공군 2호기가 갔는지 그제서야 번뜩 기억이 떴어요. 갑시다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모양새는 북측이 권유를 했고 우리가 수락한 것으로 가는 것이지만 민족영상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특난 사건이죠. 파격의 연속이다. 내일 그곳에서 환송 행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백두산 천지에서 백두산에서 환송 행사를 하고 날아오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동선을 짠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백두산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근데 김동욱 교수님이 생방송이 있다고 예? 캔슬 그쪽에서 캔슬했죠? 네. 원래 이제 TV 생방송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캔슬. 6월 12일 일주일 전까지 판문점을 제일 먼저 오고 싶었고 트럼프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면 당신은 조연이고
문재인이 주연이 된다는 말에 마음이 확 변했고. 주변 참모들이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갔을 때도 우리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보기에는 중국 때문에 못 간 거 아닙니까? 중국 때문에 못 갔다고 볼 수 있죠, 싱가포르는. 네. 네. 나도 껴줘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결국 주인공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속도전이 중요하고 아까 말했듯이 12월 내로 서울을 방문하려면 10월 달이 적기예요. 10월 달 미국에서 한다? 예, 미국에서 특히 선거를 앞둔 10월 중순쯤에는 최고의 빅카드가 되겠죠. 트럼프가 지금 내부에 판이 깨져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강경파를 누를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미국에서 잔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비행기를 띄워서 평양에서 김정은을 픽업해서 그다음에 워싱턴으로 날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 우리 비행기로? 두 사람이 같이 가야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평양에서 같이 가가지고 세 사람이 미국의 뭐 워싱턴이나 이런 데서 선언을 할 것이라는 게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카드를 잘 보여줘야 되고 그 사이에 폼페오가 다시 무산됐던 방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합의를 갖고 만들어진 그림이 있어야지만.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거 말고 발표하지 않은 카드를 들고 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이때까지 뭐 들으셨다고? 얘기 못하는 게 있다니까 우리는. 내가 잘.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좀 현실적으로 보자고 본다면 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매쟁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봐요. 저는 좀 섭섭한데요. 우리 특히 진보적 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미국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김정은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마치 미국이 북한에게 뭐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 같지. 저는 그게 되면 진보학자들이 갖고 있는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10시 5분에 대통령이 들어가셨을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나올 때 모습을 지금 봤어요. 왠지 어둡다는 생각도 했고요. 되게 무겁다는 생각도 했고 엄청난 고뇌에 찬 얼굴을 갖고 나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미국에 가야 되고 이런 회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님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워 삽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북한이 신고를 해야만 종전선언이 할 것 같은 프레임이 있는데요. 6월 10일 날 돌아가서 해보면요. 조건 없는 저는 종전선언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정설이에요. 근데 돌아가서 생각 바꾼 거거든요. 왜 바꿨냐면 반 트럼프 진영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진영이 뭐라고 한 거냐면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심지어 학자들은 신고라는 게 필요하다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막 떠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언론과 소위 진보지기한 학자들까지 그걸 받아가지고 나라고 얘기하세요. 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좀 기분이 되게 나쁜데 하여튼 좀 이따 저도 바로 옆에 앉혀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러면 아니 근데 저는 잘한다. 예. 폼페오가 갔을 때 그냥 비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 소리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프레임을 깨야 되거든요. 마음을 바꾼 것도 약속을 어긴 것도 뒤집은 것도 트럼프가 맞긴 맞는데 네. 그걸 안 맞춰주면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까. 없던 허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허들이 사라지면 다음엔 허들이 없을까요? 이 허들을 한번 받아주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이 허를 받는 순간 다음 단계 또 계속 허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프레임을 우회를 하든지 허들을 낮춰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트럼프 정부에는 한 번도 아직까지 신고 있고 종전선언하고 이거 주장해 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일부 악의적인 학자들이 만드는 프레임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의미 있는 비핵화 행동을 시작하면이라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의미 있는 비핵화의 행동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건데 북한은 의미 있는 행동을 내가 풍계리의 핵 시험장을 폭파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신고는 해줄 수 없지만 아까는 사람을 안 불러서 했다고 의미 없다고 했으니 이번엔 불러서 하면 어때? 라는 그런 저는 허들을 낮추면서 우회하는 것이 저는 중재안이었다고 봐요. 허들을 낮추면서 반발 양보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것만 갖고 그러면 미국이 받을 것이냐?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앉아서 트럼프를 뭐 욕하고 어떻게 구워 삽니까? 아니라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한테 자 내가 이거 들고 갈 건데 조금만 더 양보해. 이 설득과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 봐요. 그 제가 얘기한 거하고 뭐가 다르죠? 구워 삶았다고 표현한. 제가 조금 그걸 희화화시킨 부분인데. 두 분 평상시 사이 안 좋으십니까? 예. 많이 안 좋아요. 예. 많이 안 좋아요.
중재자가 이제 유엔에 가서 그 카드를 트럼프한테 보여줘야 될 입장에서 보면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10 정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올 때 아마 한 5 정도, 6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둠이 거기 깔려 있었다고 보거든요. 10 정도 줬으면 훨씬 더 쉽게, 예, 쉽게 가서 갈수 마음 편하게 갈 있는데 수 있었을 있겠죠. 북한에서는 예. 10까지는 못 근데 준다. 5까지만 줄게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수 진영의 학자들 뭐 우리 보수? 보수였어? 아니요. 조금만 말 실수도 막 치고 들어가요 이제. 이제 뭐 그 보수 진영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상종도 하기 싫은 거고요. 북한이 왜 핵을 왜 내려놓는지에 대한 명분이 명확해요. 4월 20일 전원회의에서 병진 노선, 군사적을 포기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핵은 미국의 압박이나 제재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당당하게 들고 그거를 싱가포르에 가서 미국한테 종전선언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9.19 이민들한테 전쟁 없는 세상 하고 이민들한테 500개의 장마당에 뛰어다니면서 돈 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상황에서 30개의 핵탄두를 미리 드러내라, 미리 부숴라. 그거는요 인민들한테 어떤 말이냐면 나는 무릎 꿇고 미국한테 항복한 거야.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이해를 못하고 대부분 다 어쩌면 상당히 그거 많은 이해합니다. 사과하세요. 예? 사퇴하세요. 반성하세요. 일단 그렇게 들렸으면 제가 반성하고요. 네, 사퇴. 저 일부 몰지각한 진보 인사로서 네. 말씀을 드려요. 네. 지금 말 전 100% 동의하는데 아마 제가 아까 조금 희화화한 부분이 아마 마음에 걸렸던 것 같고 워낙에 마음이 착한 분이라서 순수하신 네, 거 순수해서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뭐 순수가 언제든지 변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 2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KBS 옆에 아나운서가 발표되기 전에 큰일 났다,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얼굴이 얼굴 어둡다. 보고. 예. 그건 아닐 거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망가뜨리려면 처음부터 방법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봤고요. 저는 굉장히 고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김정은이 남북이 적어도 같은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거는 역사적 엄중함일 거다. 또 비장함일 거다. 희낙낙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난관이 놓여 있다. 지금 상황이 아주 더럽게도 북한이 양보해야만 풀리는 문제인데 양보하면 해결되느냐에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꼴대를 옮길 건데요. 그러니까 양보하면서도 내가 양보하면 저쪽에서 이걸 되게 하면 이거는 양보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양보를 해도 더 무릎 꿇힐 것이고 북한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 도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가 이 길을 가버리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거지. 강경파는 차라리 그래서 깨졌으면 더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이에서 믿을 거는 트럼프 한 명인데 실제로 북한이 핵신고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핵신고를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미국은 꼴대를 옮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CBID 근본주의자들의 저기 종교적이거든요. 그때 얘기하잖아요. 혼수상태가. 어떻게 믿냐? 숨겨놨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미국은 더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거를 다 까면 미국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게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판이 깨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하고 전체 판은 다 깨져 버리면 개도 구럭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인민들한테 다 얘기해놓고 그런 점에서 일본 몰직학한 진보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걸 이해해요. 김정은의 면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해한 상태에서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양보는 양보인데 양보처럼 안 보이게 면을 세워주는 방법을 찾아내라 이거거든요. 중재자로서. 왜냐하면 북한은 그 결정 다 논리적이거든요.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으로 붙어서 내가 감축하니까 니네도 감축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싸워왔는데 지금 그걸 안 통하는 국면이에요. 약속 다 했는데 트럼프 와가지고 너 종전선언을 할게 했는데 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국의 자존심만 가지고 혹은 뭐 남쪽도 마찬가지고 이길 수 없으니 모두가 면상하지 않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 거죠. 근데 윤지훈 씨는 지금 이 얘기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중간중간에 본인의 의견을 말하셔도 되고 혹시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 나올 때 표정 가지고 지금 해석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그 표정 보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아직 뭐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으신가 보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표정 보고 했습니다. 걱정 뭐가 잘 안 됐냐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 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비장하게 나왔을 수도 있긴 있어요. 말을 바꾸는 데 대해서 북한도 조금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요. 않는가. 요거- 네, 싱가포르 그때 미국이 그래도 대국인데 어쩜 이런 위치에 서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가. 말을 바꿨다는 인식도 못해요 트럼프는. 뭐 되게 대통령으로서 자기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부족하시고 장사꾼처럼 딜을 하려고. 예. 이미 트럼프 주변에는 네가 잘못 결정한 한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 투성이에요. 단 한 사람도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 없대잖아요. 트럼프처럼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면 여기까지도 못 왔다고 저는 봐요. 저는 애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 캐릭터를.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 해도 됩니까? 예. 해도 됩니까? 아까 백두산 틀려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방송 나가서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진심으로 답답합니다. 질문을 하는 앵커나 질문을 쓰는 작가나 언론사들 수준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 질문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에요. 이따위 질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할까? 그 질문 틀렸어요. 이 말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생방송이니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못 하잖아요. 왜 못 하세요? 다음 섭외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건 이제 그냥 여기는 한대요. 그 질문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오늘도 캔슬됐잖아 생방송 하나. 그냥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평양까지 왜 갔습니까? 교착 국면에 있는 북미 관계 비핵화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네. 적진이 예우하고 5번째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사실 많이 양보한 겁니다. 진짜 많이 양보했다. 북한에서. 정말 양보한 거죠. 미국의 전문가도 와서 우리 그렇죠. 폭파하는 거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건 많은 전문가들도 그 정도까지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독 회담 네. 속에서 끝나고 나서 정용 안보실장이 발표하지 않은 뭔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제 뭔가. 그 보따리를 가지고 네. 가서 그 보따리를 최대한 많이 그렇죠. 가져가고 싶었고 그 보따리를 가지고 김정은 트럼프를 위원장 좀 주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를 다시 북돋우고 활동의 여지를 만들어주고 운신의 복들을 넓혀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니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진짜 종전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적대적인 관계를 정산하는 데까지는 진짜 오래 걸릴 겁니다. 무슨 꼭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는 말입니다. 좀 이 패러다임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패러다임이냐. 휴전 협정의 조연 당사자가 북미이기 때문에 미국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분단의 주체는 남과 북이죠. 우리 사회 속에서 국민들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전문가들이 비핵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한번 두들겨 죽이고 싶어요. 진심으로. 죽이고 싶다는 너무 과하시고. 비핵화를 왜 하죠? 예.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왜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유일한 가치는 오직 평화예요.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 받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대부분 이야기하면 비핵화의 프로그램을 같이 가서 그 비핵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핵화니 완전한 비핵화니 CVID니 FFVD니 똑같은 비핵화일 뿐이에요. 말장난이에요. 미국은 특히 네오콘, 군산복합체, 아베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들은 자유한국당 진짜 CVID를 했다 하더라도 안 믿어요. 안 믿을 거예요. 끝이에요. 결국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적 여론 속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기운이 올라가야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우리 사회의 담론 속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엄청 압도적인 여론이 있구나. 그것이 대통령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핵 문제의 본질은 북미 적대관계 청산이 본질입니다. 핵의 프레임으로 벗어나가지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를 계속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에 외무상 국내도 있어요. 홍준표 대표가 종전선언 시기상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그럽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 8천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전쟁을 유지하면서 딜을 하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명확한 입장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종전선언 확실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6월 12일 전날에 앤드류 킴이 연락사무소까지 얘기했습니다. 조건 없이 북미 연락사무소도 해줄 수 있다. 맞아. 그러니까 종전선언 해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가도 계속 골대를 뒤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북한의 약점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굴복했으니까 더 밀어붙이면 북한이 양복하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판 깨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조중동한테 바로 미국의 강경파들이 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정보를 줘버려요. 프레임을 줘가지고 옛날보다는 안 통할 거지만 요즘에 이제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합쳐서 아주 거대한, 제가 지난주에 들쥐들이 겨울잠에 깨어나서 튀어나온다고 경향신문에다 칼럼을 썼다가 그건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들쥐만 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들쥐는 뺐는데요. 조중동을 들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조중동은 그 일부고요. 들쥐가 많아요. 그동안에 숙이고 있었잖아요. 촛불 혁명에 문 대통령의 인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가 저들이 굉장히 저돌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댓글들이 톤이 달라졌어요. 그건 작전 세력입니다. 그렇죠. 네. 작전 세력이죠. 예. 그런데 열심히 보는 사람도 그게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밑에서부터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자는데 왜 그러냐 하는 담론을 확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 오는 거를 또 상상해 보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시큐리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박사모나 뭐 특히 막 나오고 그거 어떻게 할까? 아마도 경호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정작 당사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 보더라도 대범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네. 북한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갔는데 북한 주민들이 튀어나와서 욕했다. 만약에 조선노동당의 당적 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제일 화면에 큰 비춰져서도 안 될 것이고. 틀림없이 그거 시도 예. 시킬 거거든. 뒤에서. 분명히 하겠죠. 또 아마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어때요? 그렇게 했다 큰일 나는 거죠. 한국에 가서 욕 먹는다? 상상도 못하는. 제가 만약에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는데 태극기 들고 막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면 그 옆에 경호원들이 아마 저도 모르게 총을 잡지 않을까. 북한 경호원들이 그분들은 용납 이걸 못합니다. 알려야 되겠네. 그거 진짜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죠. 거죠. 틀림없이 연호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이거?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경호실에서, 경찰에서 하나의 여론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미리. 손님에 대한 예법, 조선의 예법. 사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격적인 자기를 낮추고 솔직한 합법. 측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조선의 예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말입니다. 많이 차려놓고 차린 거 별로 없어도 많이 좀 드세요. 집에 누구 손님을 초래하면 누추한 곳에 와줬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솔직한 합법도 맞지만은 그런 정서적 배경이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경우야 경호실에서 잘 하고 경찰이 하겠지만 어떻게 분위기를 미리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손님한테 예가 아니잖아. 그 분위기가 한 2-3살 정도는 만들어줘야 100여 명 나왔는데 옆에 사람들 그 들어가라고 막 주변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막 밀어내고 알아서 틀림없이 나가게 만들 거거든요. 뒤에서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나가서 한국 일반 대중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분명히. 나도 인터뷰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디레일 됐다가 걔들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가 받을 거라고 보세요? 과연 이걸 가지고 중간 선거를 두고 그다음 내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사실상 혼자 외에는 다 반대자인데 이걸 뚫고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저도 걱정하는 거고 아마 김정은, 문재인도 걱정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오케이 그러면 폼페이오 다시 보낼게 여기까지 가겠느냐. 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물었잖아요. 그 트위트가 증거입니다.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영호와 문재인과 트럼프가 다 연설합니다. 그게 2017년에 서로 죽이겠다고 연설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연설이 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을 깨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 어떤 양보안을 가져가든
적어도 유엔에서는 종전선언을 못할지 몰라도 아마 세 사람의 그 연설이 평화 연설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폼페이오는 언제 갑니까? 끝나고 이제 폼페이오가 가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고 그래서 네, 연설하고. 보따리 좀 풀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반영된 연설들을 쭉 한 다음에 폼페이오를 날려보내고 그렇죠. 폼페이오 가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폼페이오 돌아와서 좋아. 그러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 어디서 하지? 대충 정해지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거죠. 그러면 10월 중순이나 말 사이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다. 네. 이게 생각하시는 시나리오죠. 혹시 김진영 교수님 생각하시는 건 어떤? 예. 아까 뭐 백두산도 못 맞춘 걸 봐가지고는 백두산까지 가는 파기역으로 본다라면은 낙관하는 입장입니다. 예. 큰 기조와 틀은 이미 두 지도자가 뭐 새로운 미래라는 이미 분단 시대가 종언을 가고 평화 시대로 간다라는 명확한 양자의 천명이 있거든요. 이 기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우리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따리는 우리가 다 듣지 못해서 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께서 분명히 크게 받을 것이고 트럼프는 뭐라도 좀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포장해서 활용할 거라고 보고 방금 우리 김정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같이 비행기를 타고 이런 것까지야 뭐 이렇게 뭐 가겠습니까만은 원래 안에 종전선이 있을 거라는 하나의 기세는 판세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종전선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유엔이 있고 10월, 11월 그 노정상에 종전선은 나온다고 봅니다. 비행기를 탈지 안 탈지 같이 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은 얘기 또 할까봐. 예. 또 뭐. 안 될 것이다? 아니요. 뭐 긍정적으로 저도 봅니다. 예, 보는데. 근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은 어쩔 수 없어라는 그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과연 우리가 계속 가야 될 것인가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어두웠다라고 제가 표현한 게 김정은한테 한 10 정도 받아서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기준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저는 지금의 북한의 변화가 저는 어떤 변화냐면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 김정은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는 핵이 아니고 저는 인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변화는 바로 인민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580만 대의 핸드폰과 500개의 장마당을 뛰어다니는 지금의 북한 주민을 과연 과거에 뭐 5담당제 이런 것들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거 토크빌의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계를 넘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시기가 북한한테 없을 것이냐? 우리도 1987에 그걸 경험했어요. 북한도 저는 그 자유롭지 않다고 봐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는 정치적 행보 이런 것들 그 지금 하고 있는 변화가 저는 그거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의 우리가 북한을 보고 있는 거 제가 존경하는 또 김지장 교수님한테 딴지를 걸것 같아서 그런데요. 예. 근데 북한을 눈 가리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를 파격으로 느끼는 거지 북한은 이미 10년 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580만 대 핸드폰이 생기지 않고 500개 핸드폰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통령 가신다고 80층 건물을 어제 아침에 지었겠습니까? 그 변화가 과연 하루 1, 2년 만에 나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우리는 적폐 때 북한을 바로 못 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보수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진보는 뭐 했습니까? 진보학자들. 여전히 북한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공부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공부하지 않았고요. 예. 지난 연말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남북 정상이 있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 전문가 누구 있었습니까? 저도 못했습니다. 파격이고 예상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년의 변화를 못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미국의 프레임을 북한한테 설득해서 북한한테 양보를 얻어내는 이 프레임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교수님, 그래서 어떻게 해? 그 프레임을 버리고, 거기와 집중해 봐 주세요. 그 프레임을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프레임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반대라고 봐요. 미국의 전문가 있습니까? 북한 전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북한을 제대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 특히 일본의 정보당국에서 일부러 자기 변경된 정보를 미국한테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주는 정보,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미국의 의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정보입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된 북한의 모습을 미국한테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북한의 변화를 미국이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려는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100% 동의해요, 저도. 100% 동의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긴 작업이고 당장 트럼프를 다음 주에 어떻게 하냐고요.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미국의 싱크탱크든 의회든 기본적으로 일본은 직접 외교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미국 전문가들을 일본 통으로 구워 삶아서 그래서 일본의 이익을 그들을 통해서 관철시켰는데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다음 주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근본적인 프레임의 변화는 저도 대동의. 이거 좀 첨언해드리고 싶은데 김동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지점 진짜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미 북측은 오래전에 많이 변하고 있었어요. 네. 그건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걸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는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진짜 미국의 국무성 관계 만나보면 완전히 꽝입니다. 야, 이런 애들이 대북 정책을 하나? 완전히 작살이에요. 정세현 장관도 항상 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모른다고 걔네들. 사실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미국 한마디만 완벽히 그게 바이블입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안 돼. 미국 때문에 안 돼. 미국 때문에 결국 미국 문제예요. 미국의 인식이 과연 한반도 분할 정책으로부터 바뀔 것이냐? 저는 잘 안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의 관점 속에서 동맹적 역할을 최선을 다하되 우리 스스로의 결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포지션들을 키워가야 된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합의했습니다. 박근혜가 닫았어요. 개성공단 재개 관련이 나오면은 전부 아무리 제재를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제재를 지키면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결기인데 결국 우리 스스로 미국의 심지역 포로가 딱 돼가지고 심리적 의존도가 워낙 강해가지고 미국 말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여건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결국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참여정부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럼스펠트도 콜린 파울도 다들 만나라 그래가지고 설득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그들은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No.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미국이 마지막에 오케이 할 것이다. 저는 그건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도 평화도 결국은 우리들의 역량, 우리들의 결의를 가지고 우리가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설득하되 안 되면 재팬 패싱이 있죠. 마지막에 미국 패싱도 할 수 있죠. 그런 결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들을 다르게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북이 그냥 종전선언 하면 되지 왜 자꾸 남북 미중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결국은 미국이 안 해주면 남북이 종전선언을 해버리는 거다. 단어를 못 쓸 뿐이지 결국은 이번 평양에 가서 군사적인 문제를 통해서 종전선언에 준하는 선언을 해버리자고 했는데요. 마침 오후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오늘 남북이 한 것은 종전선언에 준합니다라고 청와대 스스로가 지금 이야기를 벌써 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던 우리끼리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바로 그건데요.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안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상선언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매일 500명 이상에서 1000명은 북한에 상주를 할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남북관계도 좋을 것이고요. 예, 군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고 무슨 명목으로 공격을 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라도 촛불 들고 나가겠어요, 사실은요. 우리 사회 그 보수 세력의 뿌리가 보수 정당이나 저정동이나 끊임없이 흔들겠죠. 끊임없이 흔들어서 그런 일에 동력을 떨어뜨리려고 만들겠죠. 그게라도 정권이 바뀌면 일순간에 다 뒤집겠죠. 그러니까 저는 결의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결의만으로는 되지는 않는데요. 네. 미국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부에 통일된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와요. 심지어 무슨 알력까지 있냐면 볼튼과 폼페이오 알력이 있고요. 트럼프는 스스로 여러 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폼페이오도 마찬가지고 볼튼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quiet resistance라는 말이 나오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고요. 제가 직접 듣는 것도 사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은 하나의 신화고 종교잖아요. 미국이 조금만 싫어하면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신화를 무너뜨리는 게 누구냐면 트럼프예요. 미국이 그나마 세계를 향해서 선한 패권이라고 속일 수 있었던 것이 나름의 원칙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한 것이지만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다 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quiet resistance의 가장 핵심 중에 뭐냐 하면 트럼프가 가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그 미국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망가뜨리더라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을 정도를 자기들은 밑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그 톤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많이 깨고 있거든요. 특히 동맹에 대해서 왜 종전선을 안 해주느냐 하면요. 북한 때문이 아니고요. 그 김정은이 미군 철수 주장 안 한다고 얘기해도 안심 못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트럼프가 철수할 거거든요. 종전선을 하고 한국에서 평화가 생기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왜 가서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을 통해 가서 중국을 견제하고 한미를 묶겠다는 미국의 전략가들은 트럼프가 훨씬 더 문제예요. 지금 캐나다한테 하는 짓 보십시오. 멕시코 하는데 보십시오. EU, 나토한테 하는 짓 보십시오. 우리한테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미국은 삥 뜯고 우리는 빵 셔틀 해왔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무기 제일 많이 팔아먹고 우리가 어려울 때 FTA 깨고 우리가 어려울 때 방위비 많이 분담시키고 그런데 그게 저는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미국에 대한 신화가 미국에 의해서 깨져야지 여기 진보에 의해서 깨지면 혼수성태 같은 사람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이 신화처럼 모시는 미국에 의해서 이것이 신화가 깨지면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다음 스케줄 때문에 마무리를 하시죠 그러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도 되고 남과 북이 깔려고 하는 그 일정과 아젠다에 트럼프가 다시 올라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북측의 일관된 쪽 종전선 평화협정 체결 전략 이것이 트럼프와 맞물리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있어서 기회인 건 맞지만은 사실은 미국 스스로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담론들이 형성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 본토가 북측의 ICBM 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이 위기의식이 트럼프가 결국 종전선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은 반드시 종전선언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양 지도자, 남과 북 양 지도자 이 지혜, 용기 이런 부분들이 올해 안에는 트럼프까지도 데리고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판세, 기세, 흐름이다. 불가역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최종적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예. 공장장께서 예언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예언을 하나 하면요. 예언 하나, 그러니까 예. 예언 하나씩 하고 가주세요 이제. 예언을 하려면 저는 그냥 내일 아침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평양 선언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짚지 못하고 비핵화 문제에 집중할 겁니다. 뭐 보수지 같은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가 내용이 없다. 예, 그래서 판문점 선언은 망한 선언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갈 것이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비핵화를 드디어 받아냈다. 또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왜 판문점 선언이 이어서 평양에 갔습니까? 남북관계만의 중요함 때문에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한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있었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남북관계의 소중함,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간절함을 담은 건데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한 번 비핵화라는 것의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양 선언이 가진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걸 안다면 된다고 봐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느 쪽 비핵화라는 어젠다가 이 의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 점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가 남북만의 문제로 해결될 건 아니에요. 여전히 북미 관계가 해결된 문제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북핵 문제, 비핵화 문제에 우리가 당사자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북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중재자로서 우리를 인정하고 바랬기 때문에 오조가 들었다는 거죠. 그 점에서 비핵화가 들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5조 2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5조 2항은 영전 핵시설의 폐기가 방점이 아니에요. 그 앞이 방점이에요. 싱가포르에 있었던 조미 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하면 앞에 있는 동창리까지는 내가 반발 양보했었지만 이 정신에 따라 미국이 지켜줘야 나는 갈 수 있어. 한 번의 양보를 할 수 있지만 다음은 단계적, 동시적으로 갈 거라는 것을 거기에 못 박은 거예요. 그걸 해석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재를 할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중매자와 촉진자 외에 제가 계속 밀고 있는 단어가 보장자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못 믿잖아요. 근데 적어도 김정은은 우리 대통령을 믿고 있고 트럼프는 좀 어설프나마 우리 대통령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진정성과 저는 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석 협상가라고 얘기한 게 뭡니까? 아, 난 못하겠으니 네가 가서 좀 해라 라고 한 거라면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의 보장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지우 씨가 하고 싶은 말, 강미진 기자하고 같이 방북 과정에서 여러 영상 클립 보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시간이 뒤엉켜서 이렇게 그러셨구나. 교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 이야기 나누는 코너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아니, 뉴스에서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거 볼 때보다 직접 들으니까 좀 무섭네요. 여기에 잘못 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못 끼면 안 되겠다. 제가 유튜브 하는데 이제 구독자가 다 나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 이제 제가 최대한 편집해서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했습니다. 오늘은. 김진영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왜 낙관하냐면 지금까지 온 노정 자체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엄청난 과정들이 다 남과 북 우리가 만들어 온 판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난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똑같이 했던 그 걱정들 그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3번 만났습니다. 4차 정상회담도 지금 거의 예상되고 있죠. 4차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판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 힘으로 그 지혜로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있다. 이것은 우격단적으로 남북만이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 판세는 지난 한 4, 5년간 쭉 왔던 것이 이제서야 비로소 결실들을 맺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낙관한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수는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영리하게 잘 하지 않겠는가. 두 양반이. 결국 그 이야기예요. 전쟁 끝나고 이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이 잘 먹고 잘 살려면 필요한 제재 풀어주는 거 안 해주잖아요. 씨발. 유엔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 미국 아니에요. 맡고 있는 게 다. 안보리고 뭐고 다. 유엔에 이름으로 나오는 보고서도 다 그냥 미국이고. 유엔사 거기에 있는 것 다 유엔사입니까? 미국이지 다? 거기 있는 게? 미국이 안 해주잖아. 씨발. 나쁜 새끼들. 안 해줬어 70년 동안 씨발. 그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잘 머리를 맞대서 풀지 않을까. 두 사람이 의지도 강하고 명석한 사람들이라 각자 역할을 맡아서 잘 풀지 않을까. 이런 기대인 거죠. 트럼프를 못 믿어요 저는. 남북이 중심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떠나신 분도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떠나신 분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을 설득 이게 별도로 양립되는 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판을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미 그렇게 하죠. 이미 주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분단체 속에서 한미동맹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최대한 설득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되면 연착륙이 가능한 것이고 안 되면 진짜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패싱을 얘기했죠. 결국 이 판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45년 분단 시절에 80%의 문명이었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은 엄청난 국민적 민도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는 우리의 스스로의 우리의 분단의 문제, 우리의 평화의 문제, 우리의 통일의 문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다 보면은 미국 문제도 더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잘 스스로의 꼬셔야 된다. 트럼프를.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체적 힘으로서 꼬셔야 된다. 잘 꼬셔야 된다. 네. 우쭈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매일 방송에서 제 승객선을 그런 거예요. 우쭈쭈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노벨상 좀 받지 말아야 된다. 받지 말고 양보해야 된다 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노벨상이. 그런 분명한 입장은 동의가 되는데 우리 김 교수님 내가 진짜 동의 안 되는 게 다른 이야기예요. 이 모든 문제를 미국만이 풀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진짜 막 열받아요. 전문가들이 그래요. 미국 너무 심각해요. 언론도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의 논리를 내면화해버렸으니까 맨날 읽는 게 미국 신문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도
대통령은 바뀌었지. 맞습니다.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통일이 어디 바뀌었습니까? 정세현 장관 한 사람만 불렀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싹 정리하고 아 네네 그러고 진짜 1시간 전에 끝났어 그럼 우리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각자 자기 말에 맞다 해서 참고 영상으로 보시고 그 해설은 뉴스공장에서 들으세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그냥. 예. 예.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풀어낼 거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잘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 역대 가장 어려운 녹화였어 오늘. 다 각자 자기 얘기만 하고. 우유 108% 만들었다. 먼지가 적다. 가격도 착하다. 환경보호는 덤이다. 세상에 대체 어떤 상품인 거야? 우유 108% 만든 친환경 화장지 불임재지. 어머, 딴지마켓에서 빨리 질러야겠어. 자, 삭스사이클론 간편한 무선 방식 배터리는 분리 교체 가능 걱정 노노 다용도 흡입기까지 모두 알찬 구성 삭스는 국내 브랜드 수리 걱정 마요. 삭스사이클론 아 이거 예. 가성비 값. 예. 10만 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9만 원인가? 헤파 필터, 그물망 필터, 충전 거치대, 탈착식 배터리. 딴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가격이 이게 가능한가? 잘 팔리고 있대요. 예. 직원들이 일하는 주문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답니다. 무선 진공 청소기.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서 9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씨발. 자, 아 이거 삶을 깨끗하게 만드는 신개념 버블 테크놀로지. 산소 세제 오트팡. 오트팡만 넣으면 강력하게 작용하는 산소 파워. 자연에서 온 성분. 사용할 내 손에도 안심. 사용 후 우리 가족의 안심.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 다 요새 세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뭐 오트팡 처음 들어봤는데 뭐 친환경 뭐 특별한 거 있어요? 했더니 사장님이 마셨다고. 그래서 입점한 거라고. 그 대표님이 잘 살아 계시다고 합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내가 생각나서 물어보라 했더니 잘 살아 계시라고 하고. 이게 친환경 마실 수 있는 정도라 아무 데서나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든지 텀블러도 된다는 거고 오트팡. 그래서 웬만한 물건은 다 쓸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삭스사이클론 간편한 무선 방식 배터리는 분리 교체 가능 걱정 노노 다용도 흡입기까지 모두 알찬 구성 삭스는 국내 브랜드 수리 걱정 마요. 삭스사이클론 최백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응? 정상회담이 없었으면 이거 굉장히 핫한 거였는데 일주일을 못 가고 사람들이 다 남북 문제로 관심이 넘어가지고. 아니 게 아니라 저도 오후에 방송을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 경협 문제 가지고 그럼 그걸로 할까요? 뭐 하실 분도 또 있는데. 교수님도 그럼 부동산 한 3분 얘기하고 우선 팩트 체크만 좀 해볼까요? 부동산은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냐? 해설해 주세요. 일어나서 해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네. 예. 지난번에 혼자 두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뭐 잠깐 쉬는 생각하시고. 네. 질문 답 이렇게. 지금 이제 세금 폭탄 얘기가 저는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올 봄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제 뭐
경제 프레임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선의 연장선에 있다는 건 뭐 쉽게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번에 세금 폭탄 이 부분은 좀 번지수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조중동에서요. 의도했던 대로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먼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잠깐 물어보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라든가 주변에 종부세 내시는 분 한번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집에서. 예. 종부세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신 분이 종부세를 내려면은 최소한 한 13억 원 전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조금이라도 하여간 늘려면은 한 18억 원 이상짜리 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서민들한테는 사실 거리가 먼 얘기들이죠. 우리나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지난해 연말에 통계청에서 집계한 것에 의하면은 2016년 기준이지만요. 1311만 1,000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종부세 개편으로 적용받는 사람들이 27만 4천 명이니까는 한 2% 정도 됩니다. 2%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무주택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무주택자가 한 45% 정도 됩니다.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요. 어림잡아서 하게 되면 한 전체에서 한 1% 정도가 해당되는 게 이번에 종부세 개편으로 적용받으니까 뭐 상위 1%의 자산가라면은 뭐 종부세 낼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종부세 대상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이게 폭탄이 되려면 일단 18억짜리 집을 다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도 종부세 좀 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8억 원짜리가 사실 이번에 이제 종부세가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서 세금이 는 세금의 액수가 올해 낼 세금에 비해 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딱 증가합니다. 10만 원이요. 18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요. 근데 사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 7월 달에 그 대통령 직속 이제 그러니까 재정개혁특위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세 체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사실 종부세를 조금 이제 개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개편안에 따르게 되면 18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세금이 한 5만 원 정도 더 이제 더 내는 거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8월 달, 9월 달에 집값이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당연히 한 5만 원 정도 느는데 그걸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주택 투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또 5만 원 조금 더 지금 증가시킨 겁니다. 1주택자의 경우지만요, 물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18억짜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는 뭐 세금을 그 정도뿐이 세금이 그 정도뿐이 안 증가하냐를 이렇게 보는 구조를 좀 잠깐 보게 되면요. 세금을 매기는 이제 그 기준, 소위 말해서 이제 과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부과하는 하나의 이제 기준 금액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좀 들어보셨을 텐데,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정부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 가격이라 이거죠. 그 공시지가 금액이 18억 원짜리면은 한 12억 한 6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한 70% 정도 적용을 한 겁니다.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강남처럼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한 60% 더 깎아줘요. 60% 적용하고. 강북처럼 좀 이제 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한 70%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18억짜리가 한 12억 한 6, 7천만 원 됐을 때,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를 다 그냥 이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요, 종부세라는 것은 우리가 집이나 토지나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재산세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내고 있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요. 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9억 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종부세입니다. 9억 원 밑에 공시지가가 9억 원 미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이제 종부세는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 12억 7천만 원에서 이제 9억 원을 빼게 되면은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3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면 한 0.5% 정도 이제 세율이 부과됩니다. 세율이 부과되고요. 물론 이제 재산세 낸 부분을 이제 나중에 공제하지만, 근데 그 금액을 그대로 이제 해주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깎아줍니다. 소위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재산 가진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세금을 매긴다고 해가지고 이 세율을 또 깎아준다. 한 80%만 이제 그러니까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12억 7천만 원에서 9억 원을 빼게 되면 3억 7천만 원이 남고 거기에 80%만 그러니까는 세금을 부과하는 단위로 금액으로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에서 한번 깎아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서 한번 또 깎아주는 그러니까 참 진짜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참 친절한 정부입니다. 좋은 정부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18억 원 이상이 되는 주택을 소유해만이 이번에 종부세 개편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김의성 배우 중에 김의성 씨라고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명품 배우 같아가지고 SNS에다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담배를 피는데 자기가 1년에 내는 세금이 담배세로 내는 게 담배에서 피면서 세금 내는 게 한 121만 원 정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한 4,500원짜리 담배가 붙는 세금이 한 3,300원이 넘습니다. 그걸 하루에 한 값씩 해가지고 1년 360을 곱하게 되면 한 121만 원, 하여간 몇천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세금을 내는데, 근데 18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종부세 내는 것은 올해 낸 금액이 94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매일 피시는 분보다 적게 내고 있는 거예요. 18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게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종부세 강화가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에 하나의 허상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발표되고 나서 13일 날, 이제 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하고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제 한 얘기가 이제 까짓거리가 됐었죠.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제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아까 공시가격이라는 게 실거래 가격에서 한 60 내지 70%만 그러니까 적용한다 했으니까는 거기서 한 30 내지 40% 깎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한 80% 적용했으니까 또 거기서 또 20% 또 깎아준 거란 말이에요. 깎아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다 전액 100%로 상향을 하게 되면은 100% 상향을 하게 되면 서울 시내 대부분 집들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정부는 앞으로 주택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높여서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 폭탄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하는 분들이고 특히 그 정부의 돈 씀씀이를 이제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해야 되는 분들인데 조세 체계 구조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이 양반한테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 소리 듣는다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저한테 굉장히 좀 씩씩거리고 그랬었는데 진짜 이 주장은 굉장히 이제 무식한 주장입니다. 진짜로요. 왜 그러냐면요.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정부도 그러니까 매년 5%씩 올려가지고 2022년 문재인 정부 끝나는 해까지 100% 올리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공시가격은 100%까지 하기가 힘듭니다. 기술적으로요. 대개 해더라도 한 이제 그러니까 80 내지 90%까지 끌어올리면 아마 최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뭐 전달에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고 막 그러겠는데 내 집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제일 높았을 때 가격으로 세금을 내면 기분 나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100% 적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공시 가격은요. 근데 하여간 저걸 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9억 원을 공제를 시켜줘요. 그러면 저걸 공시가격도 실거래가로 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로 한다 하더라도 9억 원 이상 집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 시내 대부분 집들이 9억 원 이상입니까? 서울 시내 대부분 집들이요? 아니죠. 9억 원 밑에 집들이 사실은 더 많죠. 더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엉터리 주장이라는 얘기고요. 뭐 이준석 최고위원은 젊은 사람이 전 똑똑할 줄 알았는데 그 양반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했다가 내리고 그랬다는데 젊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빚을 내가지고 자기 집을 마련했는데 이분들 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종부세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여기 앞에 얘기나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젊은 분들이 은행에서 빚 내가지고 9억 원짜리 이상을 집을 삽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과세 구조, 조세 체계 구조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서 국회의원들 하려고 한다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공정가격하고 공정시장 가액하고를 기본적으로 구분조차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구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구라를 친 거거나. 그거를 이제 알면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죠. 속이려고. 선동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선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대충 아시는데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건 모르거든요. 대부분. 이명박 정부 때 그렇죠. 그 부자들 세금 더 깎아주려고 만든 거예요. 공시가격이 원래 한 절반에서 많으면 70%. 그런데 거기다 또 한 번 친 거예요.
이거 새로 만든 겁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예. 세금 한 번 더 깎아주려고 아무 이유 없이 만든 거예요. 이게 과세 표준이라고 그렇게 만든 건데 이걸 일반인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앞에 공짜가 공시 공정 붙으니까 똑같은 건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노린 게 아니면 극도로 무식하거나.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가 18억 원 이상 돼야지만이 이번에 영향받는다는 얘기를 그 얘기도 또 이제 국민들한테는 네. 다 이제 입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입력이 되다 보니까는 저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안 먹히는 거죠. 예, 안 먹힌 거죠. 그냥 걸 누가 불렀습니까?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숫자를 확 찍어줘야 되거든요. 자, 넘겨보시죠. 다음 주제. 갈 길이 머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여정부 때보다도 더 이제 그 종부세로 걷는 세금이라든가 대상자가 많았다. 이건 뻥입니다. 우리가 수치만 보게 되면은 참여정부 때 그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이 이제 2007년이었었잖아요.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시작됐으니까요. 근데 그때 거친 총 이제 그 종부세 금액이 저기 수치에 있듯이 한 2조 7,600억 원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거칠 종부세가 그러니까는 한 2조 5,400억 정도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요. 그러면 일단 저 차이에 한 2,200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는 노무현 정부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더 적게 얻는 겁니다, 2007년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 단순한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저게 12년이라는 시간 갭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2007년하고 2019년하고 사이에는요. 그 사이에 집값이나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오른 상황,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냐면 굉장히 가격이 낮았을 때의 상황인 2007년에도 세금이 내년보다 더 많이 거쳤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사기죠, 사기. 그런 표현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잠을 깨게 해주세요. 저건 수치가 저건 다 남아있는 수치인데, 세금액이라는 건 다 남아있는 건데, 저걸 뻔한 저런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은요. 그럼 저 정도면 뭡니까? 나쁜 새끼들이라고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주택에 대해서 걷는 세금만 비교하게 되면 참여정부의 한 60%도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올라간 것도 고려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른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굉장히 적게 걷는 거죠. 그다음에 부과 대상도 인원수도 그러니까는 한 13만 명이 노무현 정부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가 훨씬 더 그러니까 종부세는 좀 지금보다도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방송 KBS 저널리즘 무슨 뭐 거기 녹화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거기 독일 기자가 한 명 출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18억 원짜리 독일에서 집을 갖고 있으면은 세금을 얼만큼 내는지 아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 달에 매달 200만 원씩 낸대요. 독일은요. 그래서 독일은 그렇게 내더라도 아무 저기 저항이 없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러려니 하고선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독일도 18억 원이면 굉장히 비싼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방송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편집 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교수님만 편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그러면서 중앙일보에서 소개한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40대 어느 가장이 나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뿐이 없는데 대출 받아서 간 게 뿐이 없는데 세금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또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활자를 뽑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중앙일보에서요. 근데 그 양반 집을 대충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한 18억 원짜리 집이에요. 그 10만 원 더 세금 내게 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는 얘기냐? 참 어이가 없는. 너무 얘기죠.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게요. 그 집을 저희한테 주고 제가 대신 세금 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어느 한 분은 또 71세 한 이제 이 고령자를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한 걸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인용을 했는데 그분은 집이 이제 강남에 재건축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러니까는 이 세금을 매년 세금이 늘어가지고 노년에 그러니까 금융소득분이 없는데 세금을 내느라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이제 이런 이제 푸념을 하시면서 이게 팔고 싶어도 채로도 안 주면서 이제 이렇게 세금을 계속 매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게 지난달에 우리나라 주택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양반은 안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라면 내놓으면 쉽게 팔리거든요. 지난달 같은 경우라면요. 근데 안 팔고서는 퇴로를 안 열어준다 그래요. 그 두 사람 실존 인물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최강익 씨인가 뭐 이렇게 이름을 해놓고 가로 안에다가 71세 가명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만들어냅니다. 그런 거. 예. 기자들이 잘해요. 예. 교수님? 다 하신 건가요? 예. 없으면 이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끝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 농법, 무농약, 1년간 정성 들여 키운 무화과. 농장에서 당일 수확한 무화과를 농부가 직접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1년간 햇살을 가득 머금은 무화과. 그래서 더 잘 익은 무화과. 딴지 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바스 탈취제 오더 스펀지. 활성탄은 흡착성이 강하고 화학 적용이 빨라서 공기 중에 악취, 유해 분자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제거시켜. 너희 신발장 위에도, 담배 찌릉내 나는 너희의 거실에도, 맨날 기름진 것만 쳐먹어가지고 기름 냄새 나는 그 우리 도롱이에 시합한 것. 옷장 안에, 차 안에 민트 초코처럼 생긴 겔 타입의 바스 오더 스펀지로 탈취.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는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에 아주 자주 안건으로 상정되는 단골입니다. 이번에는 하루의 종부세 문제와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쏟아냈습니다. 패널들이 실컷 아무 말이나 해대더니 앵커가 슬쩍 사실을 바로잡는 척 발뺌을 하기도 합니다. 같이 보시죠. 이미 법적 검토가 완료된 종부세 위헌 논란 다시 꺼내기. 지금 이런 문제는요, 이게 일반적인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지 어떤 특정 지역에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경제 구조가 완전히 왜곡돼서 어떤 경제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아니고 지금 종부세는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어떤 이상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뭐 정부나 그다음 법학자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 정부에서는 뭐 그럴 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을 하던데. 종부세는 아주 나쁜 세금이라고 우기기. 종부세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게 미실현 이익이라는 거예요. 하죠. 미실현 이익. 손에 쥔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2006년 대자비 얘기를 자꾸 하는데 2006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냈어요. 2007년에도 냈어요. 많이 냈어요. 이제 막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좀 안정됐잖아요. 안정돼서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러면 종부세를 반환해 주느냐 그거 없거든요. 그냥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몇 천만 원 낸 게 어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나라에 세금을 낸 거 이외에 다른 것도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걸 반환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을 안 팔았어요. 그러면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낸 종합부동산세는 결국 그냥 없어지는 돈이 나라에 그냥 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럼 뭐 집값 떨어지면 그럼 그 종합부동산세 낸 거 다시 반환해 주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그 어떤 일종의 거품인데 그 거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논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저는 징벌적 세금이다.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이익이 있어서 낸 것도 아니고 순전히 집값 올랐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서 내야 된다. 이거는 결국은 어떤 부동산이 가만히 있는데 오른 거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는 세금이 돼서 세금 중에서 사실은 제일 나쁜 세금이 징벌적 세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건 괜찮은데 가만히 있는데 집값 올랐다고 징벌을 가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징벌을 받으면은 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자기 잘못이 없는데 징벌을 받기 때문에 많은 1주택 소유자라든가 은퇴자 이런 분들이 수용을 못하면 이런 세금은 조금 안 좋은 세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종부세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해봤는데 이게 뭐 별 문제는 없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위헌 소송을 했는데 좀 더 패소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여지가 없는 그런 건데 하여튼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심지어 쌍용차 관련해서도 완전히 객관성을 위반한 발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계속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뭐 확실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 뭐 매뉴얼은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 매뉴얼을 벗어났는지 안 났는지 판단을 하기도 전에 어떤 그 경찰 잘못을만 무조건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민원연은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를 한 번만이라도 읽고 나오시길 패널들에게 권합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작고 가벼운 트윙글 북원 요가. 연결이 안 되냐 이거. 터치스크린으로 간편한 트윙글 북원 요가. 잘해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태블릿처럼 접어 쓰는 트윙글 북원 요가. 딴지마켓에서 최저가로 샀다고?